예,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죠. 경선 후보죠. 네, 경선 후보로 등록하신 두 분 오늘 같이 모셨습니다. 상당히 모시기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참 영광입니다. 혼술 드시다가 뭐 같이 뭐 없어요? 이렇게. 이 혼술이라는 것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계속 걸어준다 이런 이야기고 또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여러 사람이 같이 술 먹는 것도 혼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일단 출사표를 던졌었으니까 내가 왜 이번 대선에 나오게 됐는지. 그 출사표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사님부터 하시죠. 우리 예, 대표님. 당 대표를 모셨으니 먼저. 지사님께서 이렇게 배려심이 아주 깊으시고, 저는 진짜 우리 지사님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너무 가깝게 모신 선배님이시고, 또 특히 이제 워낙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끌고 또 사람들을 규합하고 또 사람들을 뒷바라지 해주시고 하는 것에 정말 타고나신 그런 분이어서 우리가 많이 따랐고 또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같이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지만은 형님하고 저하고 지금 경쟁자입니다. 러닝웨이트 아닙니다. 지금 경쟁자.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항상 형님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옵니다. 저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하일 때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일 때 태어났는데 지금 2만 불, 3만 불, 4만 불을 넘어섰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는 초강대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는 국가 목표로 수정 좀 하자. 그래서 그 초강대국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도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또 정치도 지금까지 수직적이었던 수평적으로 좀 바꾸고 그 국가 운영 경영 시스템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심부름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현 대표님께서는 그때 당 대표 되실 때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9단계를 올라갔었죠. 19단. 그러니까 당 사무처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뭐 부장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간사병, 간사을, 간사갑, 차장, 부장대우, 부장, 부국장대우, 부국장, 국장대우, 국장, 사무처에서.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정화사 정무수석, 홍보수석, 최고위원 대변인. 그까지 19단계. 왜 이렇게 계단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한 단계 20단계는 그럼 뭐예요?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20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19단계까지 오신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할 거 많이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도전하시게 되는. 오늘 우리 이정현 대표 함께 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이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아까도 19단계 이해하셨는데 본인의 성실성,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전국을 다 순회하고, 당대표 될 때 누가 당대표 된다고 생각했나? 대부분 고참들이 나오지 마라. 그거 안 된다, 나오지 마라 이러는데, 그걸 다 뚫어낸 그런 인생 역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을 이번에 살리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저는 왜 나왔느냐. 제가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나왔는데, 특히 경상북도는 자유우파의 중심지고, 그것을 저는 자유우파의 종갓집, 도지사는 종손. 보통 종가의 종손들은 집안의 자식들이 다 잘할 때는 다독거려주고 안 될 때는 질타를 합니다. 그걸 그렇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래다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질 것 같은. 그렇고 우리 당내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당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왔을 때 연성사상전에 말려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했다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놓고 재판 그걸 기다리고 앉았고. 그래서 이런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끼리 싸움하다가
탄핵을 우리가 했는 것택이잖아. 네. 이번에도 우리가 12명이나 찬성 안 했으면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사상전에 걸려들어서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질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시기에 왔다. 절박감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 국가안보 담당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정보위원장, 우리 당 안보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일들을 해왔는데 우선 나라 지키는 일부터 하자. 국가를 생존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내가 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차원에서 출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탄핵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뭐 언론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이철우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만났었다면서요. 예, 어제 탄핵 이야기도 뭐 배신? 예, 저는 어제 이제 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 이제 뭐 안부도 엽죽고 저도 이제 출마했다는 보고도 드릴 겸 찾아뵀는데 통상 제가 만나면 술을 한잔 하는데 어제는 아예 차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잔 없습니까? 이러니까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한다니까. 그래서 야 이럴 때도 있구나. 그래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 보이고 그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탄핵 심판도 뭐 한 이틀 전까지는 뭐 자기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막 심판하기 전날 좀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두루뭉실한 이야기하면 저보고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시라 하면 덕담 나누면서 혹시 대통령이 되면 인사할 때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충성심만 봐라. 그 나이 고와 무슨 뭐 똑똑한 똑똑하고 소용없다고. 얼마나 고생이 당했으면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분이 지금 상처가 얼마나 깊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우리 당에서조차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굉장히 깊이 새기고 있는 것 같고 나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차 타러 나왔는데도 또 나와서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충성심만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는 이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안 되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 본인에 대해서 체포 명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하고 바로 탄핵 그 소추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정현 대표님께서도 그 대표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때도 탄핵 그때는 아예 당을 만들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당을 만들어서 나가서 조기 대선까지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는 그때 또 책임도 많이 지시고 하셨는데 당 대표로서 그때 탄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떤 좀 차이가 뭐 있을까요? 공통점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우리 어쨌든 보수 그 우파 정권이 두 번 연달아 이렇게 탄핵이 되니까 상당히 그 원인이 뭔지도 좀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다 나누기는 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역사가 됐고 역사가 되는 순간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을 내려놓게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이걸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제대로.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두 번 합니까? 그것도 우리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하자면은 정치인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이라는 건 무리당이거든요. 무리 안에 들어오면 일단 무리를 따라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되 상대방이 안 따르면 자기 논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승복을 하고 또 다른 문제 할 때 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 안에서 크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조직이 깨지든 말든 당이 깨지든 말든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건 정치인의 기본적인 사고가 안 돼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남한테 승복 안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 갖고 남보고 승복을 해라면 그게 사람 낯짝 갖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회를 얼마든지 정당 선택 권한이 있잖아요.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못 견디면 자기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소속해 있는 조직을 깨먹으려고 그런다면 가끔씩 동물왕국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 놈들이 조그마한 것들한테 잡혀먹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크고 힘이 세도 뭉치지 않으니까 잡혀먹는다고. 지금 딱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고 엘리트들이고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배들이 이룩한 진짜 전통 있는 정당에서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그래요, 형님? 아니, 그거 했는 사람이 또 대통령까지 올라가니까. 누구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고 한 15명 정도 이제 출마를 할 거라는데 실제로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등록을 하신 분은 어쨌거나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거나 전부 다 이제 당 내에 계신 분인데 오늘 이 순간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은 한덕수 총리 영입설이거든요. 한덕수 총리 영입설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 대행이에요. 지금 최고 책임자가 우리나라. 예. 책임자가 자리를 내놓고 나온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본인도 뭐 정치를 한 번도 해보신 분도 아닌데, 우리 당에서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사실 저는 한 총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아주 합리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산불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저한테도 상당히 호감을 갖는 이야기를 많이 주시고 하는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뭐 답답해서 가서 요청을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어제 MB를 제가 만났거든요. MB 대통령을 만나서 MB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괜찮은 분이다. 미국 대사를 시켰었죠. 왜 그래 괜찮은 분인데 그렇다고 그분이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대행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자리를 비워놓는다. 그거는 본인이 그래 안 할 걸로 생각하고 또 국민들도 원치 않을 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저도 출사표 던지고 또 다른 에이펙도 있고 산불 문제 그렇죠. 등등 산불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예산도 해주고 추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드릴 겸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본인은 뭐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한 총리 같은 분들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윤상현 의원도 같이 이제 만나고 했는데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는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이정현 대표님께서는 이 호남 출신으로 처음으로 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당 대표를 하시고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신 분의 중에서 호남 출신은 유일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동안 보면은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지금 이재명 전부 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출신이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됐는데 여기 그러니까는 우파 정당에서는 이제 그런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호남이라고 해서 일단 좀 웬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총리님에 대한 것은 지금 이철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다고 저는 한자도 고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했고 우리 보수정부 국무총리를 했어요. 여야를 다 아우를 수도 있고 또 아까처럼 외교도 했고 통상도 했고 경제도 했고 그다음에 저렇게 또 위기관리도 해보시고 하셔서 뭐 사람으로서 또는 대통령감으로서야 진짜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선거 기간이 길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지금 외부에서 영입을 해온다. 예를 들어 이 내부에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모르지만 외부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 더구나 본인이 좋다 그러면 하겠다라고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고건 케이스도 봤고 반기문 케이스도 봤고 이제 좀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게 실패할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장난으로 연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하다 하는데 진지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지금 의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호남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기회에 진짜 정말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좀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부각을 하고 싶은데 방금 얘기한 대로요.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민주당 내에 떠도는 괴담이 있어요. 여의도 민주당 내에 떠도는 괴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호남 출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필패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호남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반드시 진다는 게 민주당 내부에 그냥 떠도는 괴담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는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재명 말고도 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경수, 김두관, 또 뭐 이제 나오기는 안 나왔던 김부겸 참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자, 내가 호남 사람 입장에서 좀 울분을 좀 토하겠습니다. 우리는 37년 동안 민주당 싹쓸이로 인해갖고 시의원, 구의원 하나 제대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37년 동안 없었다고. 그렇잖아요? 도지사도 군수도 국회의원도 심지어는 시의원, 도의원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커갖고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호남 출신이면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반드시 필패한다 그러면 또 진로무 선거를 왜 하겠어요?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민주당 논리대로 하자면은 호남의 시는 대통령 시가 될 수 없다는 시라는 거야. 이보다 더 호남 차별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호남의 인권 유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우리 당부터가요 저런 이제 민주당의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도 37년 당해보니까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우리 대선 과정에 뭐 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선 과정에 진짜 형님도 마찬가지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공동선거위원장 중에 하나 호남 사람 갖다 앉히고 또 말하자면 되고 나서도 호남 그 사람을 통해서 호남의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차별화를 느끼고 있는 심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소를 해야 돼요. 전국정당이 형님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정당이 돼야지 집권한다 그러면서 전국정당도 아닌 이번에 모범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정현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해서 호남에서 몰표를 받아내서 후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후보 되는 되는 사람들이 누가 됐든 진짜 호남을 말하자면 런닝메이트로 하나 딱 두고 진심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저하고 좋겠어요. 런닝메이트 합시다. 그래. 이정현 대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저도 처음에 정치부 시작할 때부터 배웠는데, 정말 어려운데 그때 광주에서도 출마를 하셔서 그때 5%인가 받으셨죠. 제일 처음에 출마하셨죠. 1.03% 720표.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와서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 당선도 되셨고. 그래, 순천에 당선 두 번이나 됐죠.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는 것은 이 당에도 인재들이 많으니까 당 안에서 이제 이 후보를 내서 같이 도와서 스크럼을 짜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지금 두 분이 생각하시는 맞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맞수. 두 분 서로 맞수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저는 뭐 그분들이 지금 저보다 평소에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당에서는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사람들이 맞수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모르죠.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나를 맞수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경선에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재명한테 다 전다는 그 표본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내도 되고 저 사람도 내도 되고 또 다른 이 사람도 내도 다 전다 하는 게 이때까지 여론조사거든요. 그럼 나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새 인물 신무기를 개발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가 무기가 뭐 있는지 몰라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신무기 하나 나왔네. 이런 거 대응할 여과도 없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무기가 제가 지금
마스와 됐던 그분들보다 뭐 이론이라든지 그 경력이라든지 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동안 조금 소리를 적게 냈었다. 뭐 누구는 막 때마 되면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네. 어떻게든 이름 알리는 이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명도 싸웁니다. 그래서 인기 투표 비슷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출마를 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래 내가 일반 그 수준 이상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철욱 하면 대충 아는데 보통 관심 없는 분들이 잘 모르거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론조사는 없는 사람도 다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만 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당원들이 많이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내가 요청을 해놨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안 되면은 우리 당 후보인지 민주당 후보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역선택. 역선택. 그래서 저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그냥 민심 100%를 하면은 경선할 때는 우리 당 후보를 누군가는 찍어줬는데 실질 대통령 선거할 때는 우리 당 후보를 찍는 게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그렇죠. 찍을 사람들이 맞아요. 이 투표에 들어온다는 맞아요. 말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이정인 대표는 맞수. 저는 그 방금 형님 말씀 중에 상대방이 또는 적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몰랐을 때 두려워하고 뭘 갖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무기라고 저는 그 말에 진짜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예.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자면 형님 나 국방위원 때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갖고 해리스 사령관을 만났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양반한테 아주 유식하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를 갖고 한반도에서 계속 훈련하면 김정은이가 겁먹고 못 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고개를 제껴 웃어서 나는 동의한 줄 알았더니 상대방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무기를 알아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무기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드러난 사람 형 얘기한 대로 지금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드러나다 보니까 정을 많이 맞아갖고 온갖 지금 상처를 다 입어갖고 있어. 그럼 그걸 반복을 해. 우리가 무서운 걸 이회창 총재 때 느꼈잖아요. 이회창 총재가 그 대쪽 판사의 선관위원장 때 얼마나 잘했고 감사원장 하면서 청와대에 뭐 감사한다고 그러고 국무총리한다 하면서 자기 안 거치니까 사표 내버리고 얼마나 멋지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검증을 해갖고 딱 들어가서 하니까 아주 그냥 드러난 거 몇 가지 갖고 계속 해보면 두 번을 다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드러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상대방들이 거기다 떼고 계속 조사를 해갖고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숨은 진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진주가 이게 1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는 검증을 해보면 안다니까. 감정을 해봐야지 새로.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경선 기간이 좀 짧아요. 짧아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 3주 정도 남았는데 3주 정도의 내 경쟁력을 일단 확 보여줘야 되는데 경쟁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차별화되는 경쟁력. 지금 아까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예. 체제 전쟁하면 저보다 더 잘할 사람 없잖아요. 국정은 그렇죠. 국정원에다가 예. 여기서 정보위원장에다가 예, 이런 걸 다 했고 예. 그다음에 실무 경험이 현장에서 도지사 하면서 현장에서 바꾼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책을 바꾼 농사 짓는 방법도 바꾸고 살림을 어떻게 바꾸고 또 교육하는 걸 바꾸고 저출생을 어떻게 바꾸고 제가 저출생과 전쟁 선포하니까 대통령께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바꾸어서 저들한테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비자 지금 외국인들 비자 제도를 법무부에서 지고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도지사한테 달라. 어느 공장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디 필요한데 너희들이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의 비자 권한을 달라. 그래 했더니 법을 내가 냈거든요. 냈더니 이분들이 자기 권한 내놓기 싫고 그러면 절충점을 하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광역 비자라는데 그런 것도 제가 바꾸고 실제 현장에서 나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일 이런 것들 해온 가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면은 저자가 나라를 맡으면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과 국민들을 편안한 삶을 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눈에 잘 안 띄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충 입으로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강점을 가졌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도록 하느냐. 그래서 혼술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님 옆에 있는 제가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는데 지방시대 부위원장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정 운영은 지방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절로 모든 게 다 굴러가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국민이 아니야. 한 명 한 명이 소중해.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소중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일선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거의 대통령들이 주지사 출신들이 다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하나도 흔들림 없이 딱 이걸 해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알아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도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아니요. 장점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 하나는 호남으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진짜 참 밑에 바닥에서부터 아까 그렇게 기어오고 진짜 복사해가지고 기자들 앞에 이거 갖다 배우부터 시작해갖고 정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저 바닥에서부터 해올 수 있는 겸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내리꽂고 뭐 지시하고 이런 것도 할 줄은 몰라요. 그건 솔직히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거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해서 아래로부터의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할 수 있는 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남으로부터의 혁명인데 요건 내가 이제 형님하고 아주 이제 강하게 붙어야 돼. 왜냐? 지금 국민의 힘이요. 지난번에 우리 0.73%로 얘기했잖아요. 예? 아주 아슬해, 모든 선거가 아슬아슬해. 근데 여기서 한 3%, 5%만 어디서 딱 확실하게 땡겨보면 모든 선거 수도권도 싹 쓸어버려. 그게 뭐냐면 호남표예요. 호남표라고. 근데 우리는 37년 동안 호남을 포기를 해왔어. 아예 저기는 표 안 나오니까 하고 후보도 안 내려고 후보가 나와도 지원도 안 해주고 누가 나간지 안 나간지도 모르고 내버려둬버려. 내가 명색이 당대표를 했는데 내 물러나고 나서 당대표 7번, 권한대행 7번, 좀 말하자면은 저기 비대위원장 7번이 바뀌는데 이정현이한테 자문고 한다고 전화 한 통 한 사람이 없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야. 아무리 못해도 호남에서 그래도 이정현이 그렇게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불러도 호남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라고.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정현이가 한다면 수도권에서 3%만 더 땡기면 6%가 온다니까? 6%가 온다고. 3%만 더 땡기면 나는 일관되게 호남에서 95년부터 출마했고 30년을 출마해서 2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어. 호남 사람들은 나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선다고 한다면 상당하게 변화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국회 날 때 동서화 포럼을 했거든요. 맞다, 형이 동서 그랬어. 포럼 맞아. 해가지고 영호남이 이제는 합쳐가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영호남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거는 영남, 호남이 우리나라 인구의 60%야. 60%. 이분들이 이제 60년대 후반기부터 서울로 왔단 말이야. 서울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하니 호남 아니면 영남이야. 그러니까 야, 잼맞을 때 뭐 없으면 내가 다 먹는데 이래야 되는 게 군대 가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한 세월이 많이 흐르고 현재는 영어는 합쳐도 수도권한테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죠. 지금 사법시험 되고 무슨 뭐 있잖아요. 좋은 자리 다 있는 거 의사 되고 지방에 의과대학 해놔도 다 수도권에 와서 맞아.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영어남이 힘을 똘똘 뭉칠 때가 됐다. 없는 집에 애들은 우애가 좋아요. 있는 집 애들은 다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잘 살았기 때문에 싸웠고 지금은 힘을 합칠 때 동서화 포럼에서 지금도 전남하고 경북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납니다. 전남지사가 이번에도 산불 났을 때 돈 제일 많이 들고 왔어요. 제일 빠르게 제일 많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그때 무한 사고 났을 때 내가 제일 빨리 많이 들고 왔고 그래서 그런 이 서로 힘을 합칠 때인데 우리 이정현 대표가 우리 당에서 역할을 할 때 그분들도 아 괜찮구나. 북한에 탈북자가 우리 국회의원 했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원 하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야 한국에 가서 몇 년 되지도 않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또 이자스민이라고 우리 외국에서 어딘가 맞아요. 필리핀 그 국회의원 했잖아요. 네. 아 우리나라 이민 온 사람들이 야 우리도 희망이 있네. 또 미국에 우리 이번에 상원의원도 되고 했잖아요. 상원에 2사람이나 배출했는데 이분들을 한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희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우리 당 후보가 되면 호남이 완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나니까 그런 후보 되면 제가
그 밑에 가서 총리를 잘 모시도록 그래야 할 테니까. 그러면 거꾸로 형님이 되면 나 총리 시켜. 그거는 나는 무조건 그래 하면 되고.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 모신 분이 한 분이 이제 영남이시고 한 분은 호남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호남이 싸울 때가 아니고 이 뭐 지역적으로 하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렇죠. 비수도권이 지금 지방 소멸 이야기도 많이 그 대표님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좌파에게 정권이 돌아가면은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 다수당의 행포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막 통과시켰잖아요. 통과시켰는데 무슨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 거부권이 정치 법안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25만 원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거 좀 좌파 성향의 법안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안들이 다 포퓰리즘 또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법안들이 막 통과가 돼서 나라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은데 자 이재명을 이제 전부 다 한마음입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하면 가장 위험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 뭐 조금 전에 이제 사상도 말씀을 하셨고 연성 사상도 방금 우리 사회적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대 야당이 여당이 되잖아요. 예. 거대 여당으로 바뀌는 거야. 거대 여당이 되면은 견제 세력이 없어지요. 야당 때도 견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되는데 어떻게 견제하는 얘기야. 여당이 제대로 된 여당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 당도 거대 여당이 된 적이 있어요. 3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한 190명 가까이 됐는데 그때 별로 힘 못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한테 그 87병에 됐는데 그것도 매 끌리 다녔어요. 그때도. 맞아. 어? 대통령도 내주고 나중에는 뭐 그래 됐는데 그 거대 여당도 제정신인 이 거대 여당이 괜찮은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탄핵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법안 내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 국민들한테 나누자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때 나라 빚이 400조 늘었습니다. 그 문재인 전까지 70년 동안 거의 비싼 600조인데 400조 플러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0%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1000조 빚이 넘는데 1000조 가까이 빚 내려라 생각해요. 그러면 나라는 거덜난다. 아무도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네. 아니, 국회에서도 견제 못하고 아무 견제도 못하는.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법이 더 문제예요. 네. 지금 국정원 검찰 이런데 수사를 못하게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못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사회에. 네, 네. 간첩도 못 잡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법들을 개정했을 때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자유민주주의. 네. 만약에 SNS 검열법 만들었다. 그렇죠. 뭐 누가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저 만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또, 청구권 혼술하는데 무슨 말을 좀 잘못했다. 당장 압수수색 할 수 있다. 저 불안해요. 정권 바뀌면은. 아, 그래 한다고 그 법 만들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도 할 수 없네. 거부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걸 경각심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 장 놀란 게 사실 6.25 이래로 이성을 가진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묵고 살기에 바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게 잘 안 돼갖고도 잘 몰랐는데 이제 묵고 열심히만 하면 돈이 벌리니까 참 성실히 살아간 사람들 묵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동안에 뭔 정치가 돌아가도 투표만 하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6.25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잠을 깼다고 생각해요. 지금 잠을 깼어요. 이게 이제 그 잠을 깨고 난 첫 번째 치러진 선거예요. 이 분들이 아마 저는 말하자면 침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나는 그 일을 할 거라고 봐. 근데 아까 형님이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럼 길거리로 그렇게 나왔는가? 딱 봤더니 한 가지예요.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딱 요거 하나야. 안 그래요? 자유가 있으니까 진짜 나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요 앞에, 저 사람보다 덜한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딱 보니까,
이거 세금을 뜯어가는데 그냥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야. 이건 뜯어가는 걸 넘어서 착취야. 네. 가만히 있는 땅을 누가 내보고 공시지가로 올려달라고 했어. 이놈 올려놓고 이놈 세금을 뜯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한 이건 착취야. 네. 그럼 이 돈을 갖다 어디다 썼냐 이렇게 많은 돈을 배급을 줘. 네. 배급을 준다고. 이 배급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야 돼. 누구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만큼 받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그만큼 받고 저 밑에 서민도 대통령이 받은 것만큼 똑같이 받아. 이래갖고 배급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습성을 들이려고. 배급 받는 것에 습관을 들여놔야만이 이제 일 안 해도 그런 갖고 먹고 사니까. 이렇게 해. 이걸 방해를 한 걸 막기 위해서 통제를 해. 그게 바로 이제 저 사람들이 이 앞전에 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 경우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민주당 한번 봐보세요. 나는 존엄 외에는 다른 표현이 안 돼. 저건 당대표라고 할 수 없이 존엄이야, 존엄. 조그만 반대면 어디서 나온지 얼굴도 없는 사람들이 달라들었고 이번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편 아닙니까? 그렇죠. 큰 난리 한 사람들인데 개헌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우원식을 거의 살점을 다 뼈가 드러나도록 뜯어먹을 정도로 공격을 하고 달라들어버려. 이렇게 무서운데 의원식 바로 항복했던데. 네, 바로 항복을 국회의장조차도 항복을 해버린다니까.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한 데다가 만약에 권력, 대통령 권력이란 건요, 정채권, 인사권, 예산권, 정보권, 사정권, 심지어는 국가의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까지 다 주게 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거머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가를 운영한다.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숨 못 쉽니다. 이렇게 안 해도 800여 명을 조사해갖고 200명을 감옥에 쳐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검찰은 지금부터 10배를 더 늘려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요. 공포예요. 두려워해요. 네, 이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법안도 통과할 거고 정치 보복이 다시 시작될 거거든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우원식이 그 동시 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투표하고 또 재선하고 그때 이재명이 딱 한마디 한 게 뭐냐고 하면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 종식. 이 내란 종식이란 것은 그 문재인 때 보면은 탄핵을 할 때도 촛불 민심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대선할 때도 촛불 민심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이 국정 운영하고 적폐몰이 할 때도 촛불 민심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내란 종식이 이 탄핵도 했고, 선거 때도 써먹을 거고, 초기에 집권해서 이 분위기를 장악을 하려고 또 내란 종식이라고 해서 정치 보복에 막 나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걱정도 좀 많이 안 되세요?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만약에 탄핵에 찬성을 하면은 정권을 뺏기는 건 명약 가능하고 뺏기고 나면은 저 사람들 보복이 여기 그렇죠. 우리 앉아 있는 사람 다 죽을 거다. 근데 대부분 꼼짝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800명 조사 200명 구속시키고 제가 근무했던 국정원이 간부 42명이나 구속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갔다 지금도 제가 뭔지 몰라요. 단지 간첩 열심히 잡았다 하는 죄밖에 없다. 그런데 그땐 적폐청산인데 이번엔 내란청산이라 해가지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 엄청 많은 피바람이 불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그러면 거대 여당이 된 여기에서도 제어를 안 하고 검찰도 다 고개 숙이고 경찰도 고개 숙이고 그 누가 할 거냐 이게. 그런 무시무시한 관객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국민들께서 빨리 깨어났으니까 깨어난 국민들이 이번에 우리 당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이기는 후보가 나라의 체제를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꿔서 헌법이 지나치게 소선거제로 돼가 있으니까 성자 독식으로 돼가 있거든요. 한 표만 이기도 끝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소중대 선거구로 하고 국회도 양원제를 해서 견제하고 대통령 권한도 좀 뺏어서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분권 개헌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수처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뭐 엉터리 수사하고 이런 곳을 간첩 수사나 국익에 반하는 수사 이런 조직을 만드는 미국 FBI처럼 그런 조직을 체제를 정비하는 일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 이래가 안 돼요. 공부 좀 한다면 의과대학 다 가버리고 과학기술로 폭로를 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요. 그렇죠. 저는 다음 정부는 정말 자유우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본 거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제발
그냥 이재명은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이재명이 되면은 어떻게 휘바람이 뭐 분다. 그걸 알려. 휘바람이 알려야 분다. 돼요. 문재인은 저리 가라. 예. 저리 가죠. 저리 가. 예. 저리 그거는 가라. 다 국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죠. 예. 그때 또 연습이 됐고 그러니까. 훈련됐는지 별로 안 지났어야지. 이거 3년도 안 지났잖아. 그래. 그 칼 하나 나왔던 게 녹 썰어야 되는데 5년쯤 지나면 녹 썰는데 녹도 썰기 전에 또 칼을 꺼내야 될 판이니까 그 칼이 무시무시한 칼이 될 거다.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나서 보수 개멸 얘기가 나는데 이제 겨우 이렇게 어떤 좀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면은 저는 다시 뭐 보수가 이 정권을 가지고 오고 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가 정체성도 다 흔들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지만 또 우리 법치가 완전히 무너질 거거든요. 그 헌법 84조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계속 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본인이 마음대로 막 그 특별법도 만들고 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판이 부분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고 알아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법원이고 예, 예. 검찰이고 다 수사 예. 중단을 할 거예요. 중단하죠. 이거 중단했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 뻔한 겁니다. 제가 볼 아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냥 불을 놔두는 게 중단 물어보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그 대장동 거기도 정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네 번째 안 나갔을 때는 다음에 안 오면은 판사가 이 군장을 발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안 나가니까는 포기해버렸어요, 법원이. 아니, 그래, 지금은 알아서 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되지? 5년 임기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재판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집권을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경선에서 가장 좀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 그 출마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번엔 진짜 뭉쳐야 돼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 예, 박근혜 뭉쳐서 경쟁력을 대통령이 만들어야죠. 탄핵당했을 때 지지율이 4%였어요. 그런데 예, 예. 문재인이 얻은 표가 41.08밖에 안 예, 됐었다고. 예,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얻은 표가 52%였는데 예. 세 사람이나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다 예. 정권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지금 누구 나라도 아니고 누구 정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진짜 고생을 하면서 했듯이 이번에도 그냥 내버려둬버리지 말고 만약에 어디로 벗어나려고 우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거 하고 우리 안에서 또 막 우리 내부로 묻어 뜯으려고 그러면 그 이빨도 좀 빼주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조금 간섭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뭉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맨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 맨날 떨어진 게 뭐 때문에 떨어져요 지금. 맨날 나눠주니까 맞습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뭉치기도 해야 돼. 예. 좋은 후보도 내고 뭉치기도 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4%까지 떨어졌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퇴임하기 전까지 그래도 40% 가까이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같이 안고 가자는 쪽이 하나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절하자는 쪽이 있어요. 저는요, 말 막아서 미안한데 그런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방송에서. 그게 아니, 지금 위험하다고. 아까 형님이 얘기한 나라 걱정할 것도 많고 그런 얘기를 다뤄야지. 왜 쓸데없이 우리가 그 상처를 휘베 파가지고 덧나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비두라고, 그게 그곳은. 네. 아니, 그 사람 지지한 사람들하고 다 뭐 물과 그림처럼 다 갈라져요? 안 갈라지니까 내비두고 우리가 할 일만 얘기를 하자고. 그 얘기는 저쪽에서 바라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내부적으로 저렇게, 들미가갖고 그걸 갖다가 상처를 덧나게 하지 말고 네. 그런 것은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끝나고 나서도 해도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또 얘기를 후보들끼리 경선 후보들끼리 TV 토론회나 하면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뭐 출당시키자는 말까지도 일부에서 얘기가 나와도요 티격태격 안 하면 돼요. 예. 그것은 이건 역사에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역사 문제는 지금부터는 각자와 역사가들을 평가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또 나가야 될 일이 있고 나라를 끌고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제 윤 대통령 만나 뵈니까 아, 예. 우리 당 당선되는데 자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쫓겨나? 정신 나간다는 거. 어쨌든 우리는 자꾸 편 가르지 말기. 아니, 당에 대해서 좀 서운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또- 당에서 네. 탄핵을 했으니까. 또 탄핵돼 있고 또 그 이후에 지도부가 그 움직이지 그런데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을 쫓겨낸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바쁘실 테니까 뭐 오늘 뭐 짚어볼 건 거의 한번 짚어본 것 같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국민들께 또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께 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출마의 변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당에서는 어차피 저자 후보는 이재명을 정해져가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이 경선이 정말 감동스럽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과거 하는 방식대로 그냥 두닥 해가지고 끝내버리면 후보들도 승부하기 힘들고 국민들께서도 특히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 당 색깔이 거의 없는 사람 비슷한 민주당 후보인지 우리 당 후보인지 모를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선 방법은 배제해야 된다. 감동을 주는 경선. 제가 주장했는데 미스터 트롯 하듯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하자. 그래서 지역별로 가면서 아니 호남에 가면 이정년 그때 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호남에 우리 당 민심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걸 좋은 찬스를 초장에 뭐 무슨 여론조사가 잘라내버리면 이정현이 후보 나왔던가? 활용이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 가면 내가 가면은 야 우리 도지사가 후보가 됐네. 열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연 방식으로 탁탁탁 올라가. 열광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편안한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기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스터인 미스 프레지던트. 미저. 남자, 여자 구분 안 되는 게 표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리하십니다. 예리하십니다. 저도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제기하신 미스트롯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송에서 두 군데서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흥행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흥행을 밖에 없고 이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후보들은 좀 괴롭지만 일반 보는 사람들이 누가 떨어졌어? 누가 떨어졌어? 야 누구 말 잘하대? 누구 뭐 어쩌대? 야 그게 대통령감이 할 소리나? 야 그 진짜 와서 다투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쪽은요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예 기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라는 게 뉴는 새로운 것이야. 계속 뭔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이라도 나는 우리 중앙당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이렇게 멋진 쇼 한번 합시다 우리. 제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스트롯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연 방식으로 해서 좀 지역에 다니면서 실컷 드러나게 이런 기회에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않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건 딱 하나예요. 신인이 이기는 게 신인 가수가 이겼을 때 국민들이 감동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감이 누구다 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이정희가 되든 이철우가 되든 이 새 인물이 되면 신무기가 나타났네. 그 감동을 받는 거야. 바쁘신 와중에 미스트롯 제대로 봤는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존의 가수들이 떨어지고. 아니 누가 송가인이 임영웅이를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이찬 누군가 그러면 그 아침마당이라도 나왔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뜬금없이 저렇게 강호에 저런 강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거 찾아내는 게 미스트롯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정년 되든 이철우가 되면은 그게 대박이 난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씨 중에서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혼자를 또 있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은 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씨 안 되겠다. 그쪽에도 이가 이씨가 있네. 아이고 그 나 안 돼도 좋은데 어쨌든 거기는 되면 안 돼. 근데 그 이재명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내란 정치법이 없을 텐데 말하는 게 뭐 어떤 경쟁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란 정치 그거는 곧 이제 식상할 거예요. 식상하고 반감을 불일으킬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영 방식으로 이렇게 확 치고 나가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뭐 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송가인 국민의힘의 송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임영웅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 두 분이 오늘 송가인, 임영웅 아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웅으로 바꿔. 이영웅이 여도 이영웅 여도
이영웅이 아, 있거든. 영웅이 낫네. 그러면 끝내면서 형님이 한번 트로트 한 곡 뽑아봐. 애국가 불러가지고 아, 형님 애국가로 유명해. 진짜로 내가 그 애국 여러, 도지사.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애국도지사 고원불가 애국도지사. 예, 예. 예, 지금 그 후보 등록 하시고 후보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굉장히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두 분이 이곳까지 좀 찾아주셔서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말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쨌든 하나로 모아지는 거는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체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경제도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법치가 완전히 그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각 경선 주자들이 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끝나고 나면 원팀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연 방식으로 해서 기간은 짧지만은 좀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을 이번에 그 경선관리위원회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두 분 같이 모시고 세 사람이 하는 방송이 오늘 6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유익한 방송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